이탈리아에서 하루 새 9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고 국가 정상으론 처음으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선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 사태로 세계가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연속 상승했던 뉴욕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의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병원에서 6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만민중앙교회에선 확진자가 늘면서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이틀 동안의 총선 후보 등록 결과 경쟁률은 4.4대 1로 집계됐습니다. 비례정당은 35곳이 등록해 정당 투표용지는 50cm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지만 날씨는 쌀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뉴스광장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에선 코로나19로 하루 새 1,0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각국 고위급 인사들의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 새 910여 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가 9,100여 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 숫자입니다. 확진자는 5,900여 명이 늘어 모두 86,400여 명이 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중국을 넘어섰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게 됐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세가 곧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국립고등보건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이후 감염자 증가 곡선이 내림세는 아니더라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확산세가 며칠 안에 꼭지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다음 달 3일까지인 전국 이동 제한과 휴교령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선 찰스 왕세자에 이어 보리스 존슨 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temperature and a persistent cough, and on the advice of the chief medical officer, I've taken a test that has come out positive. 존슨 총리는 보건 인력에 대한 국민들의 박수 응원이 열렸던 26일 저녁 총리 관저 바깥에 나와 행사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관저에 격리 중인 존슨 총리는 앞으로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정부 조치를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에 이어 맷 핸콕 영국 보건부 장관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리 관저 직원과 정부 강요 중에서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미국 상황도 심각해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미 중국을 넘어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인공호흡기가 부족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생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버지니아에서 김웅규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중국보다 더 많아진 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But I think it's a tribute to the testing. We're testing tremendous numbers of people. And every day, the way the system works.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세는 멈추지 않고 있고 이제 확진자 10만 명이 눈앞입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뉴욕주는 앞으로 3주간 환자 폭증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Now we're looking at about 21 days for a possible apex. So we want to do everything we can to be ready for that increased capacity that could hit us in 21 days. 밀려드는 코로나19 환자의 필수 장비가 인공호흡기입니다. 이 장비 지원해달라고 할 때 연방정부가 잘 보내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왜 약속한 대로 인공호흡기 안 만드느냐며 당장 빨리 만들어내라고 질책합니다. 4만 개 만든다더니 6천 개밖에, 그것도 다음 달 말에나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자꾸 이러면 강제로 만들게 하겠다고 국방물자 생산법을 거론했습니다. 자동차 생산 공장에 인공호흡기 만들라고 채근할 만큼 미국의 생산 시스템은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한 지역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제한을 풀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참모인 파우치 박사는 CNN에 나와 시간표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현재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내놨는데요. 사흘 연속 상승하던 뉴욕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 사태로 세계가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now clear that we have entered a recession as bad or worse than in 2009. 세계 경제가 갑자기 멈추면서 생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A key concern about a long-lasting impact of the sudden stop of the world economy is the risk of a wave of bankruptcies and layoffs.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국이 코로나19를 완전히 억제하고 유동성 문제로 채무자가 빚을 갚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면 내년에 경제 회복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사흘 연속 강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오늘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4% 전후로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2,7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미 상원에 이어 오늘 하원까지 통과됐는데도 하락폭을 크게 줄이지 못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3에서 5%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일간 계속된 상승장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오름세가 멈췄다고 관측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최다 감염국이 된 것에 대한 우려도 특히 뉴욕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폭락한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6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일주일 전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입니다. 정신병원인 제2미주병원에서 모두 6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물 8에서 11층을 병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래층에는 90명의 확진 환자가 나온 대실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실 요양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일 이후 제2미주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컸는데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보트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리를 다 하고 구역을 나눠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뭐 어떻게 전파됐는지는 지금 저희 때는 한다고 했는데 종사자와 입소자 등 26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25명은 미결정으로 분류돼 재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은 대실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다음 날 종사자 전수 검체 검사를 했고 입원 환자도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는지 계속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팀이 가서 환자들의 분포와 상태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입원을 어떻게 시킬 건지, 접촉자들은 어떻게 할 건지를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건물에 있는 두 병원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모두 15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2미주병원에서 처음엔 70여 명의 종사자만 전수검사를 했는데 정작 첫 확진자는 닷새 후 입원 환자 중에서 나왔고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수의 확진자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조사나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브리핑에서 제2미주병원의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와 역학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네, 이렇듯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치료시설을 무단 이탈하거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발 등의 조치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충북 보은의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그제 오후 2시 반쯤 20대 여성 입소자가 시설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대구에 사는 신천지 교육생인데 부근의 민박집을 방문해 주인 부부와 커피까지 마셨습니다. 결국 이 주인 부부까지 자가격리됐고 A씨는 대구의 병원으로 강제 이송됐습니다.
여기 좀 오래 있었으니까 좀 답답한 일이죠. 방역하게 들어가기 전에 문 열어놓고 준비하는 시간에 밖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경북 경주에서는 자가격리 중에 지침을 위반한 확진자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신천지 신도인 한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하기 직전 주민센터와 은행 등을 돌아다니다 적발됐습니다. 또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등 동선을 속인 혐의로 3명이 적발됐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경찰 도움 받아서 GPS나 휴대폰 이런 거 카드 사인데 이런 걸 조사해서 이제 그래 나온 거거든요. 빨리 좀 해줬으면은 다른 확진자가 발생 안 했을 건데. 이들은 모두 고발 조치됐는데 이처럼 고발이나 수사 의뢰된 경우가 전국에서 40여 건에 달합니다. 본인은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잠재적 감염자들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웃 주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안전신문고 앱 등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332명입니다. 사망자는 13명이 늘어나서 144명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늘었고요. 해외 유입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또 집단 감염 우려도 제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원 기자, 현재까지의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9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9,332명입니다.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현재 4,528명으로 집계됐고 격리 중인 사람은 301명이 늘어 301명이 줄어 4,665명입니다. 사망자는 144명으로 13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4명이 늘어 가장 많았고 서울 12명, 경기 11명이었습니다. 또 공항 검역 과정에서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제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91명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19건입니다. 19명 모두 유학생이나 여행객 같은 내국인이었습니다. 13건은 공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6건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됐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이 11건, 미주 7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가 1건이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9,332명 가운데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309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합니다. 내국인은 278명, 외국인은 3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로구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 여러 명이 나왔죠. 어떻습니까?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와 관련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추가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 관계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파악한 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6명인데요. 구로구는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앞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교인 20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작구의 목사 사택 인근에 교인들이 거주하는 빌라를 발견했는데요. 동작구는 빌라에 사는 17명 모두 검사를 받았고 1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명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빌라에는 지하 기도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동작구는 집단 감염을 우려해 해당 기도실을 폐쇄했습니다. 네,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놨죠. 정리해 주시죠.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달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입니다. 아동 돌봄 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과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 수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달 6일로 잠정 연기된 개학을 예정대로 할 수 있을지, 개학한다면 등교를 하게 될지 여부가 다음 주 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영상이나 채팅을 통해서 한번 쭉 과정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가르치고 수업을 듣습니다.
화상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며 토론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EBS 강의나 교사가 직접 만든 콘텐츠로 학습하고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실 수업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 수업 방식입니다. 평가는 등교 이후에 하지만 실시간 원격 수업일 경우엔 수행평가나 학생부 기재가 가능합니다. 초중고교 실제 수업 시간만큼 학습해야 하고 출석도 확인합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참여도와 학습 효과가 있을지 우려도 큽니다. 그냥 문자 보내주고 들어가서 하세요? 라고 하니까 친구들한테 저희 딸이 물어봐도 아무도 안 한다고. 남학생같이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더 관심 있는 아이들은 학습을 켜놓고 게임을 하는 아이들도 많죠. 특히 모바일 기기 보유율이 낮은 저소득 가구의 학생은 참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PC가 없거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학교에 있는 장비를 빌려준다든지 교육부에서는 또 대책을 내고 있는데 교육부는 기기 대여와 인터넷 비용 지원을 위해 신청을 받고 장애 학생에겐 개별 학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학부모와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예정대로 다음 달 6일 개학할지 여부를 다음 주 초에 발표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이번엔 총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동안의 후보 등록이 끝났는데 경쟁률이 평균 4.4대 1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기호는 비례전담 정당이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4번과 5번을 받았는데 이런 비례정당이 무려 35곳이 등록하면서 정당 투표용지는 50cm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 경쟁률은 4.4대 1로 3.7대 1을 기록했던 지난 20대 총선보다 높아졌습니다.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정당 기호도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미래통합당 2번, 민생당이 3번입니다. 기호 4번은 의원 17명을 확보한 통합당의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5번은 의원 8명인 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정의당은 기호 6번으로 밀렸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정당은 최종 35개로 집계됐는데 이로써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48.1c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17대 총선 이후 역대 최장입니다. 투표용지가 길어진 탓에 선관위는 18년 만에 100% 손으로 투표용지를 분류하게 됐습니다. 총선 등록 후보 가운데 전과자 비율이 37.5%에 달했고 군복무를 마치지 않거나 면제받은 후보 비율은 17.1%로 지난 20대보다 낮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의 해결 의지를, 미래통합당은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집중하면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 고통의 완화를 도우며 오만한 정권, 무능한 정권, 거짓말 정권, 남 탓하는 정권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도 33곳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이렇게 정의당의 앞선 정당 기호를 받은 건 거대 양당의 이른바 의원 파견 때문입니다. 후보 등록 마감까지 꼼수로 얼룩졌던 정치권 소식 장혁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투표용지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정의당 위칸으로 올린 마지막 퍼즐, 윤일규 의원이었습니다. 당의 집요한 설득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지역구 의원 5명, 비례의원 3명을 채우면서 기호 5번을 받고 정당 투표용지 3번째 칸이 됐습니다. 꾹 참아왔던 정의당,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왕 할 것이라면 10명 정도 더 보내지 그랬습니까? 그러면 미래한국당보다 앞순번을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비판을 뒤로하고 더불어시민당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따라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양 원장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들이 노무현 정신으로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안내를 자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열린민주당도 내일 같은 곳에 갈 예정인데 민주당의 이른바 사칭 공격, 적자 논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적자다 서자다 하는데 우리는 효자다. 민주당이 힘들어질 때는 언제나 가서 우리가 부양을 할 책임을 가진 그런 효자라고.
통합당은 의총에서 비례의원 7명을 더 제명해 미래한국당 의석수를 17석으로 늘렸습니다. 선거 보조금 지급 기준일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3명 더 이적하면 교섭단체가 돼 보조금을 최소 30억 원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힘있게 또 효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섭단체 지위를 얻는 것이 좋다는. 민생당은 손학규 선대위원장의 순번을 2번에서 14번으로 조정하는 명단을 후보 등록 마감 2시간 전에야 확정했습니다. 원내 일당을 사실상 판가름할 비례대표 선거지만 위성정당 논란에 막판 꼼수 경쟁까지 유권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어제 2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주말 동안에는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수사 기록과 법리를 집중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조주빈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후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조 씨는 이후 가족과 한 차례 통화한 뒤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조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고 별다른 특이점 없이 검사의 질문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 12,000쪽을 받은 검찰은 조주빈의 성장 배경과 범행 전 생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12개 혐의 가운데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보냈는데 검찰은 우선 조 씨를 상대로 박사방은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경위와 범행을 저지른 방법 등 구체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우선 박사방 운영 실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를 물어 박사방 회원들을 함께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경찰과 협의하며 조 씨와 다른 가담자의 공범관계에 대한 적용 법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씨가 아동 성착취 영상물로 벌어들인 가상화폐 등을 몰수 추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말 동안 조 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적용 가능한 법조항 등을 집중 검토할 방침입니다. 관련 범죄 혐의와 수사 기록이 방대한 사건인 만큼 조주빈의 구속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2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조 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한편 경찰이 박사방 회원들을 쫓고 있는 가운데 사기 등 조 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씨는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팔면서 자신의 암호화폐 계좌 3개를 공개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이 중에 2개가 가짜였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이달 초 조주빈이 돈을 넣으라며 박사방에 공개한 암호화폐 계좌 주소 3개입니다. 비트코인과 모네로, 이더리움 계좌 주소였는데 경찰이 수사해보니 이 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계좌는 가짜였고 모네로 하나만 사용 흔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계좌에선 32억 원이 입출금돼 범죄 수익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알고 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계좌 주소를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본인을 과시하는 동시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돈을 내려는 회원과는 1대1로 대화하면서 진짜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조 씨는 평소 암호화폐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구매 대행 업체를 소개한 뒤 돈을 보내게 했습니다. 대행 업체는 회원 대신 암호화폐를 사서 조 씨 일당에게 보내주는 방식인데 경찰은 여기서 수십 명의 회원들을 추려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자신의 암호화폐 계좌에서 직접 조 씨에게 돈을 보낸 회원들을 수사하기 위해 빗썸, 업비트 등 거래소를 압수수색해 거래 내역을 확보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조 씨가 박사방에서 배우 주진모 씨 해킹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과시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요양병원에 있던 60대 환자가 병실을 옮겨 다니며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숨진 사람은 사건 발생 후 2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 어제 새벽 2시쯤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6층에 입원해 있던 62살 강모 씨가 같은 병실의 60대 남성과 앞 병실에 있던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이 숨지고 60대 남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피의자는 치매 환자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입원해 있던 6층 쓰레기통에서 소주병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술 반입이 금지돼 있고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외출과 면회도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문득하니까 지금 저번에도 소방관 있었는데 누가 퇴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서 갖다 먹었나.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범행 전 같은 병실 환자와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층에 당직 간호사가 있었지만 숨진 환자는 범행이 일어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문이 열렸다가 여기서 그래 피자고 있어. 그러면 다행히 그렇지만 다른 방문은 다 이렇게 열어볼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경찰은 강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날이 포근하다 싶더니 서울에도 벚꽃이 피었습니다. 평년보다 2주 정도 일찍 피었고요. 관측 이래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이렇게 봄꽃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번 주말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겠죠. 이번 주말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4.8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기온이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에도 12도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날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늘 제주도에는 낮 동안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졌는데요. 서울이 4.8도, 대구 7도, 광주는 4.9도로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2도, 대구와 전주 11도 예상되고 제주도가 1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현재 서해상과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든 해상에서 4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면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날이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합니다. 이탈리아에선 하루 새 900명 넘게 숨졌고 누적 확진자 수도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영국에서는 국가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 새 910여 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가 9,100여 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 숫자입니다. 확진자는 5,900여 명이 늘어 모두 86,400여 명이 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중국을 넘어섰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게 됐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세가 곧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국립고등보건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이후 감염자 증가 곡선이 내림세는 아니더라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확산세가 며칠 안에 꼭지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다음 달 3일까지인 전국 이동 제한과 휴교령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선 찰스 왕세자에 이어 보리스 존슨 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temperature and a persistent cough, and on the advice of the chief medical officer, I've taken a test that has come out positive. 존슨 총리는 보건 인력에 대한 국민들의 박수 응원이 열렸던 26일 저녁 총리 관저 바깥에 나와 행사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관저에 격리 중인 존슨 총리는 앞으로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정부 조치를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에 이어 맷 핸콕 영국 보건부 장관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리 관저 직원과 정부 강요 중에서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면서 유럽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제일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은 특히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인공호흡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문제 없다던 트럼프 대통령도 필수 의료 장비 생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중국보다 더 많아진 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But I think it's a tribute to the testing. We're testing tremendous numbers of people, and every day the way the system works.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세는 멈추지 않고 있고
이제 확진자 10만 명이 눈앞입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뉴욕주는 앞으로 3주간 환자 폭증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Now we're looking at about 21 days for a possible apex. So we want to do everything we can to be ready for that increased capacity that could hit us in 21 days. 밀려드는 코로나19 환자의 필수 장비가 인공호흡기입니다. 이 장비 지원해달라고 할 때 연방정부가 잘 보내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왜 약속한 대로 인공호흡기 안 만드느냐며 당장 빨리 만들어내라고 질책합니다. 4만 개 만든다더니 6천 개밖에, 그것도 다음 달 말에나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자꾸 이러면 강제로 만들게 하겠다고 국방물자 생산법을 거론했습니다. 자동차 생산 공장에 인공호흡기 만들라고 채근할 만큼 미국의 생산 시스템은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한 지역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제한을 풀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참모인 파우치 박사는 CNN에 나와 시간표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남미 페루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198명이 전세기를 타고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일단 이들 모두 전수검사를 받게 되고 이 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2주 동안 전원이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러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미철 기자,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게 언제쯤인가요? 남미 페루에서 출발한 전세기는 오늘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태운 아에로 멕시코 항공기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전 6시쯤 페루 리마의 군 공항을 출발한 뒤 멕시코를 경유해 약 24시간 만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전세기에는 단기 여행객과 코이카 봉사단원, 출장으로 페루를 방문한 공무원, 현지 교민 등 모두 198명이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페루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7일부터 모든 입출국을 막으면서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교민들은 쿠스코 등 페루 내 14개 지역에 머물다가 국내선 비행기와 버스 등을 타고 리마에 집결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가 페루 정부와 협의해 마련한 임시 항공편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교민 198명은 탑승 당시 모두 발열 증상이 없고 건강이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탑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린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합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탑승객 전원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러야 합니다.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한 건 중국 우한과 일본 크루즈선, 이란에 이어 페루가 4번째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와 로마에 전세기 2편이 투입돼 우리 국민 580여 명을 싣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모든 외국인의 입국 중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직접 항의했는데 중국 대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중국 정부가 아무런 예고 없이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진정 추세를 보이는데도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측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었던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필수적 활동과 교류가 제약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싱하이밍 대사는 이번 조치는 방역 강화 차원에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필수적인 경제와 무역, 과학기술이나 인도적 차원의 활동과 교류는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우번들 필요하면 저희 공관에, 부산 공관에, 광주 총림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외국인들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오늘 0시부터 발효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단 우리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뒤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중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선 당장 전면적 입국 금지를 하기보다는 관계부처가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위축됐습니다. 자영업자와 기업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도 크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 대형 영화관. 상영관 수가 9개인데 영화관 복도에서 기다리는 관객이 상영관 수보다 적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왔다면 지금 한 2, 3주에 한 번 정도 오는 편이에요. 식당가는 더 심각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부지기수입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또 물건을 갖춰놔야 되는데 갖춰놓으면 저녁에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또 죽어서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돈이 깨지는 거죠. 이런 상황은 지표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78.4로 한 달 전보다 18.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하락폭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큽니다. 소비 심리 위축은 기업 실적, 투자와 직결되고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생산과 고용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앞으로 전망도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외식비와 여행비, 문화비 등을 중심으로 소비 지출 전망이 한 달 전보다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돈이 있어도 소비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제 또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이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 지수 역시 크게 하락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12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죠. 하지만 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신청조차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도가 1,000만 원인 긴급대출은 홀짝제로 접수를 받고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은행을 이용하도록 해 병목 현상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센터, 사무실 바깥도 안도 온통 긴급대출 신청자들로 빽빽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몰리다 보니 당일 신청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어제 새벽 한 7시쯤에 와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상담을 받았는데 순서가 이제 다 밀려 있으니까 내일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오늘 3시에 예약을 받아서 온 겁니다. 직원 9명이 매일 300명 가까이 상담해야 합니다. 점심도 못 먹는 경우도 많고 또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1,000만 원 이하 대출만 홀짝제로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기준입니다. 필요한 서류도 3가지로 줄였고 매출이나 납세 확인은 공단이 직접 합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도 확대합니다.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대출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때 지원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조속히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모두 5일 안에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업은행은 그동안 신청분을 처리하는 데 2주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또 1,000만 원 이하 긴급대출을 맞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전국에 62곳, 직원은 300명에 불과해 적체가 풀릴 때까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소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젠 미국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공항 검역 절차가 강화된 건데요. 조빈나 기자가 인천공항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뉴욕, 시애틀 등 미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승객들이 검역장을 통과하며 열이 나는지를 체크하고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어제부터는 격리 통지서가 모두에게 발부됐습니다. 내리자마자 그 어플 깔아라는 안내문이랑 그런 거 알려주는 분들 있어가지고 그거 설치하고 열 재고
그런 절차 통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다녀야 되니까 제가 한 2주 나가 있으려고 어디를 2주 나가 있어요? 회사에 나가 있어야죠. 저는 애랑 있었으니까 저도 이제 자가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자는 야외에 마련된 개방형 진료소로 보내져 신속하게 검사를 받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이 강화된 만큼 귀갓길 수송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수도권은 공항 리무진을 통해 주요 거점으로 이외 지역은 KTX 전용 칸으로 운송시키는 방안입니다. 자가격리 대상 명단은 각 지자체로 보내집니다.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문의 전화가 잇따릅니다. 25일에 미국에서 입국하셨고요. 증상은 없으시다고요? 어제 하루 미국에서 들어온 항공편은 8편, 1,800명 정도. 문제는 미국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국에서 들어올 입국자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에 남겠다고 생각을 했어도 주변에서 조금씩 가다 보니까 표가 지금 하루하루 빠르게 없어지고 있고 비싸지고 있어서 이에 따라 유럽처럼 전수 진단 조사를 미국으로도 넓히는 방안이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이를 감당할 의료 인력과 비용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들면서 입국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외국인 입국을 아예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정부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영규 기자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특히 이달 들어 급증 추세입니다. 1, 2월 합쳐 20여 명 정도였지만 3월엔 280여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현재 중국 후베이 성에선 입국을 할 수 없고 유럽에서 오면 전원 진단검사, 미국발은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 등의 검역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부터 한국행 모든 승객은 발열검사를 받고 37.5도를 넘으면 비행기에 탈 수 없습니다. 의료계 일부에선 입국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한감염학회 한 인사는 자신의 SNS에 의료진이 지쳤다며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유럽과 미국 등 위험지역 외국인은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환자 한 명 한 명이라도 늘어나는 게 실제로는 의료 현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1차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해외 유입 사례 300여 건 가운데 외국인 사례는 30여 건, 10분의 1 정도입니다. 입국자의 90%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내국인인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입국 금지 자체가 국내 유행을 완전히 컨트롤해 줄 거라고 보지는 않아서 그렇고요.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고 정부는 현재 외국인 입국 금지를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금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항에 따라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논의한 부분은 아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의 확산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검역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주인이 최근 시작된 리모델링 공사를 놓고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억울하다며 식당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1층 앞이 공사용 천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1층은 식당이 입점해 있는데 이곳에 유골함이 놓여 있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 식당 주인은 20년 넘게 더덕 요리를 해온 김성철 씨로 지난 9일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식당 차양막을 얘기도 없이 접어둔 걸 보고 항의하다 쓰러진 겁니다. 왜 남의 물건에 손댔냐 그러면서 이제 쇼크를 너무 받다 보니까 거기서 쓰러졌어요. 리모델링 공사는 2018년 맺은 3년짜리 임대계약서엔 전혀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측은 계약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건물이 낡아 공실이 많다며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계약을 안 해야 되고 우리도 안 들어왔죠. 근데 여기 들어와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그냥 흘려가듯이 여기 리모델링을 할지도 모른다. 김 씨 부부는 공사를 하면 손님이 끊긴다며 리모델링을 반대했지만 건물주는 협의가 길어지자 지난달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식도 준비 못하고 아침부터 이걸 뜯고 있는 거예요. 김 씨의 장례 기간에도 공사 준비는 이어졌고
김 씨가 숨졌으니 계약이 해지됐다며 퇴거하란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해서 자기가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될. 건물주는 리모델링 공사는 불가피했고 사전에 이해를 구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간판을 지금 1층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달아주고 프랜카드를 설치해주기로 본인도 해주기로 원하고. 졸지에 가장을 잃은 김 씨 가족들은 식당 영업을 중단하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충북에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가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단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고 보건당국은 한 번이라도 양성이 나왔다면 확진자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50대 여성 김모 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시간 만에 실시한 재검사 등 이틀간 4차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살던 두 자녀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된 19명은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성이 음성으로 금방 바뀌어서 치매가 안 나는 거죠. 공동구조 같아요. 사람도 안 다니고 영업도 안 되고 일을 못하고.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김 씨의 첫 검사 결과 수치가 32로 코로나19 확진 판정 기준치 35 이하를 충족해 양성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판정이 곧바로 뒤바뀌고 다양한 임상병리 면역검사 등에서도 음성 소견을 보였다며 진단 오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초기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좀 이상하거든요. 1주 이상은 바이러스 농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질병관리본부는 한 번이라도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예외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검사의 어떤 기준들을 바꾸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뭔가 문제 있지 않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치가 아니다. 이건 오류다. 그걸 정정해 주고요. 김 씨는 확진 판정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주변에 큰 피해를 주게 됐다며 첫 검체의 재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그간 경영권을 둘러싸고 이른바 남매의 난을 벌여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들의 승부가 갈렸습니다. 일단 조원태 회장의 완승이었는데요. 하지만 분쟁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안개 속의 한진의 미래와 과제, 박대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주총회. 위임장을 확인하느라 예정보다 3시간 늦어졌는데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조원태 회장 측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3자 연합 측. 총회 내내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했을 때 근데 회사에서 사람들 많이 쓰셨나 보네요. 경영권의 향방을 가르는 조원태 회장의 이사 연임권. 개회 3시간 만에 57대 43으로 가결됐습니다.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 회장 측 이사 후보 7명은 모두 선임됐고 3자연합 측 후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조 회장의 완승, 분쟁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3자연합이 최근 지분을 42%까지 올리면서 이후 임시주총 요구 등 조 회장을 더 강하게 압박할 거란 분석입니다. 당장 조 회장에게 닥친 숙제는 경영 정상화입니다. 대한항공 국제선 운항률이 10%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등 코로나19 여파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 경영 성과가 없다면 조 회장에게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또 이른바 땅콩 회항의 물컵 갑질까지 오너리스크 근절도 관건입니다. 하지만 정작 총수를 견제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안건은 이번 주총에서 부결됐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의 안건은 명분상으로만 필요했던 거지 정말 지배구조를 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총수 일가는 경영에서 아예 배제돼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300억대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전 동업자 안모 씨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진정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인데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3가지입니다.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입니다. 최 씨와 전 동업자 안모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력을 보이기 위해 350억 원가량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넉 장을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관련 소송에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고 도촌동 부동산을 본인이 아닌 법인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까지 해 부동산 실명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 관여했다며 함께 고발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선 소환 조사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김건희 씨 회사에 감사로 등재됐던 김모 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뒤늦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해 늑장 수사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씨는 안 씨에게 속은 사기 피해자라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고 전 동업자 안 씨는 최 씨에게 잔고증명서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시간제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는 대학생들 역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 이어서 일부 대학에서는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최근까지 하역업체에서 사무 보조 일을 한 대학 3학년 임모 씨. 코로나19 여파로 직원들마저 줄이는 상황에 시간제 일을 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물통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당장 시급한 생활비며 학원비까지 마련하기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판매, 화장품 판매라든지 카페 알바, 음식점 알바 이런 거는 거의 공고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대학 졸업반인 이상민 씨도 그동안 해오던 식당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 일정이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구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구하는 데 자체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어려워서 아직은 못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활이 곤란해진 학생들이 잇따르자 한 대학에선 학생과 학부모 동문들까지 모금에 나섰습니다. 열흘 동안 모인 돈이 1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번 모금이 활발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학생들의 사정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준 많은 분들의 그 마음이 모여진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 측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 130여 명에게 생활비로 우선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네, 소비 심리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음식점도 식자재 마트도 손님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농촌의 창고마다 팔지 못한 농산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박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래기가 창고에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늦가을에 생산한 겁니다. 현재 이 창고에만 양구 시래기 50톤이 보관돼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모두 소진됐을 물량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장기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주 생산지인 양구 해안면에 현재 남아있는 시래기가 한 해 생산량의 15%인 150톤에 달합니다. 음식점과 수도권으로 대량 판매되던 것이 코로나19 여파로 주문이 급감하면서 재고로 남은 겁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제 출하를 시작한 양구 대표 작물인 곰취는 이달 초부터 출하가 시작됐지만 판매 전망이 어둡기만 합니다. 연간 생산량 300톤의 4분의 1 정도는 곰취 축제 때 팔려나갔는데 코로나 사태로 올해는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제가 지금 판매할 수 있는 게 과연 생산량이 전량 판매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30헥타르 규모의 달래밭이 있는 이 마을에서는 출하 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지난해 대비 25%가량 떨어진 탓인데 출하를 포기한 물량은 전체의 40%에 이릅니다. 우리가 생산 단가가 안 나오니까는 농민들이 출하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농민들은 군부대 납품이 확대되고 지자체가 온라인 판매 등 판로 확대에 더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일베 회원, 두 얼굴의 악마, 그리고 N번방의 창시자까지 이번 사건 가해자들의 세세한 이야깃거리에 집중할수록 가해자들이 주인공이 되죠. 하지만 현재 드러난 것만 70명이 넘는 박사방의 피해자들은 오히려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피해자들의 변호사와 상담가를 만나봤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피해자의 대리인들은 이 사건이 결코 피해자들 잘못이 아니라는 점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잘못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이 성을 대상화하고 성착취를 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고, 하지만 일상을 회복하지 못할 거란 불안감이 피해자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분명히 피해자들 계속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잠을 못 주무시고 뉴스를 계속 보시고 또 댓글을 살피시고. 중요한 건 철저한 수사와 처벌, 남은 불법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 조치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더욱더 철저하게 수사하고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강하게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본질과 동떨어진 곳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은 모두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틱한 생중계처럼 또 하나의 어떤 즐겨야 되는 거리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정말 피해자들의 피해와 분노 같은 것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 핵심이 계속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동체의 지지와 연대, 우리 사회가 지금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피해자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이제 혼자 대면해야 되는 거랑 많은 시민들이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함께 목소리를 내고 분노하면서 이 삭제하고 멀어 보이지만 회복을 향해서 가는 거랑은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4.8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한낮에도 12도에 머물겠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늘 제주도에는 낮 동안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안개도 거의 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철원이 영하 1.9도, 대구가 7도, 대전이 4.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2도, 안동 12도 예상되고 대전 13도, 광주와 부산 1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과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든 해상에서 물결이 4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 사이 9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고 국가 정상으론 처음으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 사태로 세계가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연속 상승했던 뉴욕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의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병원에서 6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만민중앙교회와 관련해 확진자가 늘면서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이틀 동안의 총선 후보 등록 결과 경쟁률은 4.4대 1로 집계됐습니다. 비례정당은 35곳이 등록해 정당 투표용지는 50cm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하루 새 900명 넘게 숨졌고 누적 확진자 수도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영국에서는 국가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 새 910여 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가 9,100여 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 숫자입니다. 확진자는 5,900여 명이 늘어 모두 86,400여 명이 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중국을 넘어섰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게 됐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세가 곧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국립고등보건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이후 감염자 증가 곡선이 내림세는 아니더라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확산세가 며칠 안에 꼭지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다음 달 3일까지인 전국 이동 제한과 휴교령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선 찰스 왕세자에 이어 보리스 존슨 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temperature and a persistent cough, and on the advice of the chief medical officer, I've taken a test that has come out positive. 존슨 총리는 보건 인력에 대한 국민들의 박수 응원이 열렸던 26일 저녁 총리 관저 바깥에 나와 행사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관저에 격리 중인 존슨 총리는 앞으로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정부 조치를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에 이어 맷 핸콕 영국 보건부 장관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리 관저 직원과 정부 강요 중에서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감염자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인공호흡기가 부족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생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버지니아에서 김은규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중국보다 더 많아진 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But I think it's a tribute to the testing. We're testing tremendous numbers of people, and every day the way the system works.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세는 멈추지 않고 있고 이제 확진자 수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뉴욕주는 앞으로 3주간 환자 폭증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Now we're looking at about 21 days for a possible apex. So we want to do everything we can to be ready for that increased capacity that could hit us in 21 days. 밀려드는 코로나19 환자의 필수 장비가 인공호흡기입니다. 이 장비 지원해달라고 할 때 연방정부가 잘 보내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왜 약속한 대로 인공호흡기 안 만드느냐며 당장 빨리 만들어내라고 질책합니다. 4만 개 만든다더니 6천 개밖에, 그것도 다음 달 말에나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자꾸 이러면 강제로 만들게 하겠다고 국방물자 생산법을 거론했습니다. 자동차 생산 공장에 인공호흡기 만들라고 채근할 만큼 미국의 생산 시스템은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한 지역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제한을 풀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참모인 파우치 박사는 CNN에 나와 시간표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현재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는데 사흘 연속 상승하던 뉴욕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 사태로 세계가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now clear that we have entered a recession as bad or worse than in 2009. 세계 경제가 갑자기 멈추면서 생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A key concern about a long-lasting impact of the sudden stop of the world economy is the risk of a wave of bankruptcies and layoffs.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국이 코로나19를 완전히 억제하고 유동성 문제로 채무자가 빚을 갚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면 내년에 경제 회복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사흘 연속 강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오늘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4% 전후로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2,7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미 상원에 이어
오늘 하원까지 통과됐는데도 하락폭을 크게 줄이지 못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3에서 5%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일간 계속된 상승장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오름세가 멈췄다고 관측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최다 감염국이 된 것에 대한 우려도 특히 뉴욕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폭락한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내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6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어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입니다. 정신병원인 제2미주병원에서 모두 6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물 8에서 11층을 병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래층에는 90명의 확진 환자가 나온 대실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실 요양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일 이후 제2미주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컸는데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보트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리를 다 하고 구역을 나눠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뭐 어떻게 전파됐는지는 지금 저희 때는 한다고 했는데 종사자와 입소자 등 26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25명은 미결정으로 분류돼 재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은 대실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다음 날 종사자 전수 검체 검사를 했고 입원 환자도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는지 계속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팀이 가서 환자들의 분포와 상태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입원을 어떻게 시킬 건지 접촉자들은 어떻게 할 건지를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건물에 있는 두 병원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모두 15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2미주병원에서 처음엔 70여 명의 종사자만 전수검사를 했는데 정작 첫 확진자는 닷새 후 입원 환자 중에서 나왔고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수의 확진자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조사나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브리핑에서 제2미주병원의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와 역학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네, 이렇게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치료시설을 무단 이탈하거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발 등의 조치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충북 보은의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그제 오후 2시 반쯤 20대 여성 입소자가 시설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대구에 사는 신천지 교육생인데 부근의 민박집을 방문해 주인 부부와 커피까지 마셨습니다. 결국 이 주인 부부까지 자가격리됐고 A씨는 대구의 병원으로 강제 이송됐습니다. 여기 좀 오래 있었으니까 좀 답답한 일이죠. 방역하게 들어가기 전에 문 열어놓고 준비하는 시간에 밖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경북 경주에서는 자가격리 중에 지침을 위반한 확진자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신천지 신도인 한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하기 직전 주민센터와 은행 등을 돌아다니다 적발됐습니다. 또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등 동선을 속인 혐의로 3명이 적발됐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경찰 도움 받아서 GPS나 휴대폰 이런 거 카드 사인데 이런 걸 조사해서 이제 그래 나온 거거든요. 빨리 좀 해줬으면은 다른 확진자가 발생 안 했을 건데. 이들은 모두 고발 조치됐는데 이처럼 고발이나 수사 의뢰된 경우가 전국에서 40여 건에 달합니다. 본인은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잠재적 감염자들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웃 주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안전신문고 앱 등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332명입니다. 사망자는 13명이 늘어나서 144명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늘었고요. 해외 유입 사례도 늘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만민중앙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집단 감염 우려도 제기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방준원 기자, 현재까지의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어제 0시 기준으로 9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9,332명입니다.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현재 4,528명으로 집계됐고 격리 중인 사람은 301명이 줄어 4,665명입니다. 사망자는 144명으로 13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4명이 늘어 가장 많았고 서울 12명, 경기 11명이었습니다. 또 공항 검역 과정에서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제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91명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19건입니다. 19명 모두 유학생이나 여행객 같은 내국인이었습니다. 13건은 공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6건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됐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이 11건, 미주 7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가 1건이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9,332명 가운데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309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합니다. 내국인은 278명, 외국인은 3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로구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 여러 명이 나왔죠. 어떻습니까?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와 관련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추가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 관계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파악한 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6명인데요. 구로구는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앞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교인 20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작구의 목사 사택 인근에 교인들이 거주하는 빌라를 발견했는데요. 동작구는 빌라에 사는 17명 모두 검사를 받았고 1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명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빌라에는 지하 기도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동작구는 집단 감염을 우려해 해당 기도실을 폐쇄했습니다. 네,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놨죠.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달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입니다. 아동 돌봄 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과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남미 페루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198명이 전세기를 타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일단 이들 모두가 전수 검사를 받게 되고 이 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2주 동안 전원이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러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철 기자,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오늘 새벽에 착륙했죠? 네, 그렇습니다. 남미 페루에서 출발한 전세기는 오늘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태운 아에로 멕시코 항공기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전 6시쯤 페루 리마의 군 공항을 출발한 뒤 멕시코를 경유해 약 24시간 만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전세기에는 단기 여행객과 코이카 봉사단원, 출장으로 페루를 방문한 공무원, 현지 교민 등 모두 198명이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페루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7일부터 모든 입출국을 막으면서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교민들은 코스코 등 페루 내 14개 지역에 머물다가 국내선 비행기와 버스 등을 타고 리마로 집결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가 페루 정부와 협의해 마련한 임시 항공편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교민 198명은 탑승 당시 모두 발열 증상이 없고 건강이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탑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린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합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탑승객 전원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러야 합니다.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한 건 중국 우한과 일본 크루즈선, 이란에 이어 페루가 4번째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와 로마에 전세기 2편이 투입돼 우리 국민 580여 명을 싣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통일기업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네, 이번엔 총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후보 등록 결과 경쟁률이 평균 4.4대 1로 집계됐습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같은 비례정당이 무려 35곳이나 등록하면서 정당 투표용지가 50cm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고 투표하셔야겠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 경쟁률은 4.4대 1로 3.7대 1을 기록했던 지난 20대 총선보다 높아졌습니다.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정당 기호도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미래통합당 2번, 민생당이 3번입니다. 기호 4번은 의원 17명을 확보한 통합당의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5번은 의원 8명인 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정의당은 기호 6번으로 밀렸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정당은 최종 35개로 집계됐는데 이로써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48.1c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17대 총선 이후 역대 최장입니다. 투표용지가 길어진 탓에 선관위는 18년 만에 100% 손으로 투표용지를 분류하게 됐습니다. 총선 등록 후보 가운데 전과자 비율이 37.5%에 달했고 군복무를 마치지 않거나 면제받은 후보 비율은 17.1%로 지난 20대보다 낮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의 해결 의지를, 미래통합당은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집중하면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 고통의 완화를 도우며 오만한 정권, 무능한 정권, 거짓말 정권, 남 탓하는 정권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도 33곳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이렇게 정의당에 앞선 정당 기호를 받은 건 거대 양당의 이른바 의원 파견 때문입니다. 후보 등록 마감까지 꼼수로 얼룩졌던 정치권 소식을 장혁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투표용지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정의당 위칸으로 올린 마지막 퍼즐, 윤일규 의원이었습니다. 당의 집요한 설득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지역구 의원 5명, 비례의원 3명을 채우면서 기호 5번을 받고 정당 투표용지 3번째 칸이 됐습니다. 꾹 참아왔던 정의당,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왕 할 것이라면 10명 정도 더 보내지 그랬습니까? 그러면 미래한국당보다 앞순번을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비판을 뒤로하고 더불어시민당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따라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양 원장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들이 노무현 정신으로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안내를 자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열린민주당도 내일 같은 곳에 갈 예정인데 민주당의 이른바 사칭 공격, 적자 논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적자다, 서자다 하는데 우리는 효자다. 민주당이 힘들어질 때는 언제나 가서 우리가 부양을 할 책임을 가지 그런 효자라고. 통합당은 의총에서 비례의원 7명을 더 제명해 미래한국당 의석수를 17석으로 늘렸습니다. 선거 보조금 지급 기준일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3명 더 이적하면 교섭단체가 돼 보조금을 최소 30억 원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힘있게 또 효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섭단체 지위를 얻는 것이 좋다는. 민생당은 손학규 선대위원장의 순번을 2번에서 14번으로 조정하는 명단을 후보 등록 마감 2시간 전에야 확정했습니다. 원내일당을 사실상 판가름할 비례대표 선거지만 위성정당 논란에 막판 꼼수 경쟁까지 유권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어제는 서해를 지키다 순국한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는데 이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공식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서해 전사 장병들을 기리는 날, 문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 등과 함께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애국심이 필요한 때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애국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불굴의 영웅들을 기억하며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집니다. 그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평화라며 강한 안보로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 임재엽 상사의 모친이 편지를 낭독할 때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내가 없는 10번째 봄을 맞는구나. 기념식 뒤에는 전사자 묘역을 돌며 일일이 참배했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하여 경례.
비석을 어루만지고 울먹이는 유족을 다독였습니다. 그래, 뭐 세월이 간다고 뭐 이렇게 아픈지 가시겠습니까?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은 감사의 뜻을 전했고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은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 수행인가 누구 수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복무 중 다친 군인에게 주는 전상수당을 5배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어제 2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주말 동안에는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수사 기록과 법리를 집중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조주빈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후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조 씨는 이후 가족과 한 차례 통화한 뒤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조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고 별다른 특이점 없이 검사의 질문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 12,000쪽을 받은 검찰은 조주빈의 성장 배경과 범행 전 생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12개 혐의 가운데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보냈는데 검찰은 우선 조 씨를 상대로 박사방은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경위와 범행을 저지른 방법 등 구체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우선 박사방 운영 실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를 물어 박사방 회원들을 함께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경찰과 협의하며 조 씨와 다른 가담자의 공범관계에 대한 적용 법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씨가 아동 성착취 영상물로 벌어들인 가상화폐 등을 몰수 추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말 동안 조 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적용 가능한 법조항 등을 집중 검토할 방침입니다. 관련 범죄 혐의와 수사 기록이 방대한 사건인 만큼 조주빈의 구속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2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조 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요양병원에 있던 60대 환자가 병실을 옮겨 다니며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숨진 사람은 사건 발생 후 2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 어제 새벽 2시쯤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6층에 입원해 있던 62살 강모 씨가 같은 병실의 60대 남성과 앞 병실에 있던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이 숨지고 60대 남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피의자는 치매 환자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입원해 있던 6층 쓰레기통에서 소주병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술 반입이 금지돼 있고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외출과 면회도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무릎되니까 지금 저번에도 소방상 있어서 누가 퇴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서 듣다 먹었나 몰라도.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범행 전 같은 병실 환자와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층에 당직 간호사가 있었지만 숨진 환자는 범행이 일어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문이 열렸거나 여기서 갑자기 피자가 있었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걸 보지만 다른 방법은 다 이렇게 열어볼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경찰은 강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이번 주말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4.5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12도에 머물겠고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날이 대체로 맑겠지만 토요일에는 제주도에 낮 동안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실 수업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온라인 원격 수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다음 달 6일로 연기된 개학이나 등교 여부는 다음 주 초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천여정 기자입니다. 영상이나 채팅
미팅을 통해서 한번 쭉 과정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가르치고 수업을 듣습니다. 화상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며 토론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EBS 강의나 교사가 직접 만든 콘텐츠로 학습하고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실 수업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 수업 방식입니다. 평가는 등교 이후에 하지만 실시간 원격 수업일 경우엔 수행평가나 학생부 기재가 가능합니다. 초중고교 실제 수업 시간만큼 학습해야 하고 출석도 확인합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참여도와 학습 효과가 있을지 우려도 큽니다. 그냥 문자 보내주고 들어가서 하세요? 라고 하니까 친구들한테 저희 딸이 물어봐도 아무도 안 한다고. 남학생같이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더 관심 있는 아이들은 학습을 켜놓고 게임을 하는 아이들도 많죠. 특히 모바일 기기 보유율이 낮은 저소득 가구의 학생은 참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PC가 없거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학교에 있는 장비를 빌려준다든지 교육부에서는 또 대책을 내고 있는데 교육부는 기기 대여와 인터넷 비용 지원을 위해 신청을 받고 장애 학생에겐 개별 학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학부모와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예정대로 다음 달 6일 개학할지 여부를 다음 주 초에 발표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충북에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가 재검사에서 판정이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단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보건당국은 한 번이라도 양성이 나왔다면 확진자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50대 여성 김모 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시간 만에 실시한 재검사 등 이틀간 4차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살던 두 자녀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된 19명은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성이 음성으로 금방 바뀌어서 치매가 안 나는 거죠. 공동구조 같아요. 사람도 안 다니고 영업도 안 되고 일을 못하고.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김 씨의 첫 검사 결과 수치가 32로 코로나19 확진 판정 기준치 35 이하를 충족해 양성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판정이 곧바로 뒤바뀌고 다양한 임상병리 면역검사 등에서도 음성 소견을 보였다며 진단 오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초기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좀 이상하거든요. 1주 이상은 바이러스 농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질병관리본부는 한 번이라도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예외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검사의 어떤 기준들을 바꾸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뭔가 문제 있지 않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치가 아니다. 이건 오류다. 그걸 정정해 주고요. 김 씨는 확진 판정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주변에 큰 피해를 주게 됐다며 첫 검체의 재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소비 심리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음식점도 식자재 마트도 손님이 크게 줄었다는데요. 이러다 보니 농촌의 창고마다 팔지 못한 농산물들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래기가 창고에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늦가을에 생산한 겁니다. 현재 이 창고에만 양구 시래기 50톤이 보관돼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모두 소진됐을 물량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장기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주 생산지인 양구 해안면에 현재 남아있는 시래기가 한 해 생산량의 15%인 150톤에 달합니다. 음식점과 수도권으로 대량 판매되던 것이 코로나19 여파로 주문이 급감하면서 재고로 남은 겁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제 출하를 시작한 양구 대표 작물인 곰취는 이달 초부터 출하가 시작됐지만 판매 전망이 어둡기만 합니다. 연간 생산량 300톤의 4분의 1 정도는 곰취 축제 때 팔려나갔는데 코로나 사태로 올해는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제가 지금 판매할 수 있는 게 과연 생산량이 전량 판매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30헥타르 규모의 달래밭이 있는 이 마을에서는 출하 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지난해 대비 25%가량 떨어진 탓인데 출하를 포기한 물량은 전체의 40%에 이릅니다. 우리가 생산 단가가 안 나오니까는
농민들이 출하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농민들은 군부대 납품이 확대되고 지자체가 온라인 판매 등 판로 확대에 더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른바 트라우마를 겪은 유가족이 희생자로 처음 인정됐습니다. 김가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9년 1월 제주 삼양국민학교에서 부친 송문평 교장과 함께 교사로 근무한 송정순 할머니. 무장대 습격 소식에 어머니와 자리를 피했지만 학교를 지킨 아버지는 숨졌습니다. 시신을 수습하고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살아왔지만 그날의 악몽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자꾸 옛날 그 상황이 자꾸 떠오르고 꿈에 꾸고 이제 꿈에서도 막 도망다니고 사건 처리하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죠.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2년 전 희생자로 신고했는데 4.3 중앙위원회 의결로 처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유족으로 되느냐 그게 들더라고. 그런 생각이. 같은 피해자인데 다만 죽지 말아냈지 몸은 성한 데가 없는데 마음도 성한 데가 없고. 4.3 고령 유가족의 11%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이라는 조사가 있을 만큼 많은 피해자가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4.3 트라우마 센터는 다음 달에야 운영에 들어가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왔습니다.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말하지 못하고 치료가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 이게 시간이 흐르면은 뭐 치료가 되겠지 하겠지만 아직도 4.3은 이번 인정을 계기로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된 희생자 추가 신고를 상시 접수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유학 온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로챈 베트남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달 사이에 50명 넘는 학생이 피해를 봤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제주 모 대학의 베트남인 유학생끼리 나눈 SNS 메시지입니다. 학교 등록금 계좌가 바뀌었다며 자신에게 돈을 보내면 대신 등록금을 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도 일하기도 했고 베트남 유학생들이 단체로 물품을 구입할 때 앞장서 왔던 학생이라 상대방은 의심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거짓이었습니다. 같은 대학에서 피해를 본 베트남 유학생이 드러난 것만 50명, 피해 금액은 9,200만 원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24살 베트남인 유학생 A씨는 이 대학 2학년으로 한국에 온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피의자 A씨는 교내 보조 업무를 담당했던 학생이었는데요. 기간 내에 등록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비자가 연장되지 않는다며 동료 베트남인 유학생의 돈을 가로챈 뒤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 50명 가운데 10명은 현재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유학생의 카드 등을 이용해 2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지금 확인하는데 통장에 돈 다 없어요.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인천공항 출국 인원이 하루 1,000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입점 면세점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중소면세점은 이미 임대료를 제때 못 내고 있고 대기업 면세점들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출국 승객이 몰리면서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붐볐던 인천공항 면세점이 지금은 이렇게 휑하게 비었습니다. 하루 평균 20만 명 수준이던 공항 이용객이 이번 주 1만 명 밑까지 떨어졌고 면세점을 주로 이용하는 출국자 수는 1,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98% 정도 고객이 빠진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의 적자가. 손님 수는 줄었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중견 중소업체인 SM 면세점과 그랜드 면세점. 결국 지난달 40억 원 정도의 임대료를 못 냈습니다. 대기업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 30억 원이었던 매출이 이젠 1억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야 하는 임대료는 업체별로 200억 원에서 36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기대했던 임대료 조정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수록 적자가 쌓이자 직원 일부는 이미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면세점은 고용 유지 지원금 우선 지원 대상도 아니어서
임금 보전은 쉽지 않습니다. 단축 영업도 고려 대상이지만 공항공사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영업을 해야 되는 계약상의 조건이 있습니까? 공항공사 허락이 있어야지만 가능을 한 건데 일단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고. 협력업체를 포함해 인천공항 주요 면세점 3곳에 일하는 근로자만 5,800여 명. 인천공항 측은 정부와 전향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업체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전면 휴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지급될 긴급 생계자금을 두고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이 선불카드냐 현금이냐, 지급 시기는 총선 전이냐 후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여당 측 시의원이 긴급 생계자금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니 현금 지급을 왜 안 되는지 납득을 시켜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권 시장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지던 한편으로 대구시장을 주민 소환하자며 대구시의 성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불거진 건 선거 이후 주겠다는 며칠 전 권 시장의 발언 이후입니다. 굉장히 선거 사무도 있는데 혼잡해서 오히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역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 사무 이후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당 측은 권 시장이 총선을 의식해 선거 후에 지급하려 한다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현금으로 주자고 요구합니다. 현금으로 즉각 지급할 수 있는 고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4월 중순 넘기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구시 측은 총선 전인 10일부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현금 지급 사례가 없다며 현금을 줄 경우 쓰지 않고 보관하거나 지역경제 밖에서 소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소비가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입원 중인 권 시장 역할은 행정부시장이 대행하고 있는 가운데 생계자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자는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절차가 강화되면서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22일 이후에 입국한 선수들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구단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두산의 새 외국인 선수 플렉센이 자체 청백전에서 강속구를 뿌립니다. 이달 초부터 군대 훈련에 참가했기 때문에 몸 상태는 가볍기만 합니다. 하지만 LG 윌슨은 이번 주에 입국한 뒤 첫 훈련에서 가벼운 캐치볼만 던졌습니다. 윌슨은 아직 적응도 못했는데 당분간 잠실 야구장이 아닌 집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정부의 외국인 입국 절차가 강화되면서 KBO도 22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LG, KT, 삼성, 한화, 키움 5개 구단 외국인은 최대 2주간 팀 훈련에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체 외국인 선수 30명 중 절반인 15명이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컨디션 조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컨디션을 최대한 유지해주는 새로운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서 그거를 구단하고 조금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쫓아갈 텐데 아쉬운 부분이 큰 부분이죠. 다음 달 7일 시작 예정인 연습 경기에서 실전 감각을 쌓으려 했던 계획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시즌 준비 과정에서 구단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선수가 하나로 합류해서 선수단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만 없게끔 하자라는 거였고. 외국인 선수 출전 연기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KBO는 오는 31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보완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 등 진로 결정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김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3 학교 축구부 학생이 집 앞 공원에서 홀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빈 골대에 슛을 하고 개인기도 해보지만 혼자 공을 차다 보니 한계가 뚜렷합니다. 팀 훈련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계 때 많이 올라왔던 것이 다 정말 떨어지고
그런 것도 사실이고 코치님과 으쌰으쌰 해서 했던 것이 그냥 좀 풀어지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코로나19 여파로 운동장 문은 굳게 닫혔고 학교 운동부 활동도 원천 봉쇄됐습니다. 단체 훈련을 전혀 못하다 보니 실전 감각과 체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더 큰 걱정은 대학 입시입니다. 대회 출전 기록을 입시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벌써 4개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아쉽죠.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하나 날아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14개의 전국대회 가운데 2월 동계대회가 연기됐고 5월 학기중 대회도 정상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2월과 5월 대회를 7, 8월에 분산 개최하는 대책을 세웠는데 이 기간 14개의 대회가 집중돼 진로가 걸린 고3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여름에 이제 또 힘들게 대회를 2개 대회를 치르다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부상이고 부상이 오면 아이들이 최소 3개월 정도를 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3학년 아이들한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축구뿐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사실상 상반기 전국대회를 치를 수 없어 입시를 앞둔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이 개구충제가 암을 치료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일부 말기암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용, 동물용 할 것 없이 구충제 구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충제 항암 효과에 대해서 최창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산 구충제를 판다는 사람을 취재진이 만나봤습니다. 약속 장소는 약국이 아닌 아파트 단지 상가. 논문을 직접 분석했다며 구충제가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드시면 여러분들은 드시면 전이 되는 암부터 딱 사라지거든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 구충제로 항암을 한다는 거는. 개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난 건 지난해 말. 상태가 호전된 몇몇 환자들이 유튜브에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젠 사람용 구충제까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통해서 뭐 항암 목적이나 당뇨나 뭐 아토피, 비염 같은 데 사용을 해보고 싶다고. 뿐만 아닙니다. 전문약을 비롯해 암을 치료한다는 수십 가지 약물들이 은밀히 거래됩니다. 디클로사마이드에다가 뭐 어떻게 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디스토시드를 또 그렇게 많이 드시고. 스스로 치료에 나선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진이 해법을 내놓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모습은 점점 수렁텅이로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의료기관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 환자들 좀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암 환자가 구충제를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 걸까? 영국의 한 병원, 실제로 구충제를 암 치료제 중 하나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I feel in really safe hands coming to the clinic and being on the drugs. That's been approved by the England Ethical Committee and the regulatory authorities in the UK that govern all clinical studies. 의사 처방에 따르는 영국과 달리 스스로 판단해 약을 먹는 국내 암 환자들의 경우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안전성, 효과, 그다음에 비교 임상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비교 임상까지 해서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게 하나도 나온 게 없는 상황이세요. 희망에 기댄 암 환자들과 검증 안 된 효능을 우려하는 의료진들. 그 틈을 타고 의약품 암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공동의 위협, 연합해 대응하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의 G20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뭉쳤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흔히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로 비유되듯 그 대처에 있어서도 글로벌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G20 정상들은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공동선언문을 내고 생명보호, 일자리와 소득 지키기, 무역 붕괴의 최소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대한 도움 제공, 그리고 보건과 금융에 있어서의 공조를 결의했습니다. 특히 이 결의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성장세를 되살리고 더 강하게 회복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코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연대의 정신이며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임도 분명했습니다. G20 국가들의 이러한 선언이 공허하게만 들리지 않는 것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게 된 과정에서 상호 연계성이 취약했음에 대한 반성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일치가 있었다. 20개국 모두가 위기 극복을 위한 엄청난 정신을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회의에 대한 평가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런 대단한 일치와 엄청난 정신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해낼 것인가일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G20 화상회의를 제안한 지 13일 만에 성사됐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세계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일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현실적 고민에 기인한 제안으로 보입니다. 문제 해결에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실질적 해결에 있어서도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날이 포근하다 싶더니 서울에도 벚꽃이 피었습니다. 평년보다 2주 정도 일찍 피어났고요. 그리고 관측 이래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이렇게 거리에도 곳곳에 봄꽃이 피어나고 있지만 이번 주말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4.5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고요. 한낮에도 12도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날씨가 대체로 맑겠지만 오늘 제주도에는 낮 동안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낮 동안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4.6도, 대구가 7도, 광주 6.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낮겠는데요. 서울이 12도, 대전 13도, 광주와 부산 12도, 제주는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든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까지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다시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날은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정규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19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